블럭을 하려면 개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블럭을 만들 개체를 그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레이어 설명하면서 라인 웨이트, 선의 굵기 조절이 가능하다, 나중에 출력할 때 지정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도면처럼 벽체가 약간 두껍게 보이고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문 틀과 문이 좀 얇게 그려져 있죠. 요 상황을 그대로 그려보고 블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200짜리 벽체가 있고 그 사이에 900, 폭이 900인 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벽체를 만들어 놓고 900에 오프닝을 내놓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벽체를 만들 수 있는 노란색 레이어에다가 길이를 한 5천 정도로 그려보고, 벽체 두께가 200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벽체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부터 오프닝이 900이 되어 있었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제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벽체가 십자 모양으로 만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역T자 모양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문의 오프닝 위치도 정확하게 정수로 떨어지게 조절을 해볼게요. 한 200 정도 떨어져서.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똑같은 오프닝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쯤 다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가선을 그렸다 지웠는지 빠르게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요 애노테이트 주석 달기는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프닝이라고 했으니까 가운데가 뚫려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벽체는 벽체끼리 전부 조인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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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됐죠? 그 다음 문을 한번 그려볼게요. 문이 어떻게 돼 있었죠? 아래쪽은 45, 위쪽은 25인 프레임이 되어 있고, 문의 두께가 20짜리가 이렇게 닫혔을 때 20만큼 쏙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가 25, 얘가 20, 그쵸? 그 다음에 얘도 20이겠네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저는 도어 레이어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다가 작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없으시면 가상으로 뭐 1번, 2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25, 20, 20, 180,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레이어죠. 그렇죠? 반대쪽도 똑같은 형상이 있었죠. 그렇다고 하면 미러를 시키는 게 가장 편하니까 이 벽 끝에서부터 끝까지 선을 하나 그려놓고 얘를 미러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간 문의 프레임이 렉탱글로 이렇게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하나 복사가 돼서 로테이트 90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문이 어떻게 열린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크 모양으로. 그쵸? 그래서 그 아크를 자, 센터 포인트 먼저 잡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어떤 가상의 선을 표현하는 거니까 히든 라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요런 느낌. 에이,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완성시켜 보십시오. 네, 다 되셨죠? 이거 그리는 거 정도는 이제 빠르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곧 중간고사니까.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오프닝을 두 개를 놔뒀냐? 이 문을 오른쪽에도 하나 놓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 방향에 따라서 얘를 복사를 하거나 미러링 시키면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러링 시키는 게 무조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설계적인 건데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문을 열잖아요. 그쵸? 근데 방에 주로 있는 공간이
이쪽은 벽이고 이쪽이 더 크죠. 근데 열면서 문이 여기 있으면 내가 가는 진행 방향에 이 문이 걸리잖아요. 문판이. 그렇기 때문에 문은 무조건 벽 쪽으로 열리는 게 그냥 원칙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그쵸? 방향이. 나중에 설계하실 때도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얘를 미러 이미지 시키면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문이 여기만 있으니까 이거 전체를 선택해가지고 미러 이미지 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설계를 훨씬 더 복잡하게 하시면 당장 뭐 이번 학기에 하시는 설계만 해도 1층, 2층, 3층이 있다 그러면 1층에 있는 문의 900폭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2층, 3층에 있는 어떤 다른 실에 배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도면이 1층 도면 있고 여기 2층 도면 있고 3층 도면 있고 하는데 이 문을 복사 선택하고 기준점 찍고 쭉 가가지고 복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되다 보니까 복사를 할 때 가끔 이런 부분이 이제 선택이 안 되거나 빠지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내가 조인을 잘 안 시켜놔가지고 벽을 다 조인을 잘 시켜놨으면 괜찮은데 안 시켜놔서 벽에 이런 일부의 선들이 같이 복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도면상에 이제 사소하지만 오류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 사소한 오류들이 쌓여서 도면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자주 사용하는 어떤 개체, 지금 문은 900폭으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집들만 봐도 화장실 문폭은 좀 달라요. 화장실은 문을 좀 작게 설계를 하고 현관문은 좀 크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방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방의 문의 폭은 다 동일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전부 다 다르게 설계를 하는 것도 가능하죠. 가능한데 일종의 디자인적인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성품으로 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설계를 하시면 여러분이 설계한 도면에 맞게 그 문을 제작해서 와요. 공장에서. 그러면 제작해서 오는 문들은 여러 개가 반복될수록 단가가 싸지겠죠. 같은 걸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같은 폭으로 같은 문으로 디자인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설계에 많은 부분이 똑같이 차지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자, 그럼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블럭화 시키는 거예요. 블럭. 그래서 블럭이란 명령어가 존재하는 겁니다. 얘네 자체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한 번에 이동시키고 한 번에 복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한 번에 지정하는 게 주 목적은 아니고요. 그 목적은 블럭을 만든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명령어가 블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죠, 블럭. 블럭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을 하시면 블럭 definition이라고 해서 블럭을 정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블럭 정의. 이름 지정하래요. 알아보기 쉽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 door 폭 900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아보기 쉽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폭 900짜리의 문은 높이도 뭐 2200이다 폭 750짜리의 문은 높이가 뭐 2100이다 이렇게 다르게 설계를 했다 그러면 높이까지 지정을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면 뭐 더 도움이 되겠죠.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뭘 지정하게 되어 있는지 쭉 살펴봅시다. 베이스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스 포인트 개념은 우리가 어디서 썼었죠? 뭐 복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뭐 회전을 시키거나 할 때 어떤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그 기준점을 찍을 때 베이스 포인트를 찍어라, 베이스 포인트를 입력하시오 이런 게 떴다 그랬죠. 떴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블럭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점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블럭의 기준점. 자, 그럼 체크되어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죠? specify on screen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에서 지정하겠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블럭을 definition 할 때, 블럭을 정의할 때 기준점을 찍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object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블록을 정의하는 건데 블록이라는 명령을 입력했지. 지금 그 블록이 어떤 블록인지 1대1 매칭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을 지금 door 밑줄 와이드 900으로 내가 잡았다라고 하는 걸 컴퓨터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인식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되어 있는데 specify on screen 하면 스크린에서 지정하겠다. 지금 뭔가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카피할 때도 그렇고 move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카피 명령을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어떤 개체를 카피할 거냐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죠. 거꾸로 내가 어떤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카피 명령을 입력하면 그 개체를 카피하겠다는 걸로 바로 인식이 된 상태에서 명령이 진행이 돼요. 바로 베이스 포인트부터 찍으면 되겠죠. 자, 블록 데피니션도 마찬가지로 블록 데피니션을 할 개체를 내가 만약에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놨다 라고 하고 블록을 입력하면 지금 오브젝트 자체를 인식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블록 데피니션이라는 명령어를 그냥 입력을 했죠. 어떤 걸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개체를 지금 이 이름 아래에 둘 것인지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오른쪽에 behavior 있는데 사소한 것들인데 뭐 annotate, scale, uniformly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건축하면서 단 한 번도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네. 좀 복합적인 기능인데 블록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고 편집하고 이런 그러니까 블록을 다이나믹 블록으로 만들고 좀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블록에서 조금 더 심화된 블록 그거를 할 때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필요 없고요. 밑에 이제 allow exploding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가 explode라고 했을 때 조인 시킨 걸 explode 하면은 조인된 개체가 다 각각 떨어져 나갔잖아요. 블록을 하면 블록이라는 개체를 하나로 묶이는데 그 묶이는 개체를 explode 명령으로 분리시킬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거예요. allow로 그냥 두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밑에 세팅 블락 유닛은 밀리미터다. 지금 우리 도면을 밀리미터로 작성하고 있으니까 블락 유닛도 그냥 통일시켜 놓는 게 편하겠죠. 디스크립션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여기다가 쭉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네, 이거 적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는 내가 입력을 할 거고 스페시파이 하기로 했으니까 오브젝트를 선택부터 해야겠죠. 그러면 그 밑에 오브젝트의 밑에 보시면 select object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 아이콘 select object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당연히 개체를 선택해야겠죠. 어떤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묶을 거냐.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나로 묶을 거다. 됐죠? 엔터. 자, 만약에 specify on screen이라는 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얘도 그냥 내가 픽 포인트 해가지고 똑같이 얘 한 것처럼 다시 눌러서 어떤 기준점을 설정하시면 돼요. 근데 specify on screen이 체크돼 있었으니까 이 개념은 뭐냐, 블록을 내가 만들겠다 그냥 OK를 눌러버리면 그 다음에 블록의 기준점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찍는 게 뭐라고 나오죠? 화면에 specify insertion base point 이렇게 돼 있죠. 삽입을 시킬 베이스 포인트를 입력하시오. 아까 말한 베이스 포인트를 지금 지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 점은 여기를 선택하든 여기를 선택하든 여기를 선택하든 점 어디를 선택하든 여러분들 마음대로인데 이 베이스 포인트가 왜 중요한지는 찍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어떤 지점에서 연결되는 지점을 베이스 포인트로 찍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벽체에 요 아래쪽을 기준으로 뭔가를 계속 복사해 나가기 쉽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때 문틀은 200인데 벽이 300이에요. 그러면 벽 사이 어딘가에 문틀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안쪽 기준으로 요 면을 맞출 거냐,
문이 열리는 바깥쪽 기준으로 요걸 맞출 거냐 이런 것도 선택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그래서 그 기준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설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냥 여기 정도로 잡아 볼게요. 됐죠? 그럼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됐죠? 한 번에 선택되죠. 그리고 이렇게 파란 점이 제가 찍은 베이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얘가 통째로 선택되니까 미러 얘를 여길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얘도 똑같은 블럭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블럭이 왜 좋냐? 단순히 같이 선택하기 위한 거냐? 그러면 그룹핑을 해도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블럭이 중요한 점은 블록을 정의했잖아요. 블록 데피니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한 걸 내가 변경을 하면 다른 모든 블록에 똑같이 영향을 미쳐요. 얘 하나를 바꾸면 내가 얘를 복사해서 사용한 블록들은 전부 변경이 동시에 돼요. 근데 복사를 하지 않고 insert라는 명령을 제가 또 써놨는데 여기에 블록을 불러오고자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복사하는 거는 그냥 원래 있는 객체의 블록을 복사한 거니까 똑같이 블록이 적용되고요. insert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삽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블록을 삽입할 것인가? 그쵸? 여기 오른쪽에 최근에 사용한 블록 해서 이렇게 쭉 뜨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에는 블록이 이렇게 많아요. 샘플 도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도면을 처음 사용하시는 거면 블록을 처음 만드시는 거면 요거 하나만 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블록을 찾아가지고 클릭해서 이렇게 그냥 갖다 넣으실 수 있는데 이 갖다 넣을 때 지금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위치를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찍었던 베이스 포인트가 딱 찝혀서 나오죠. 그쵸?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를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이 베이스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블럭의 바깥쪽이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곳에 찍어놨다 그러면 얘를 도면에 가지고 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이동시켜 가지고 정확한 위치로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작업이 2배가 되니까 베이스 포인트를 미리 찍어 놓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 블록의 데피니션을 변경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벽 두께가 300이다. 근데 문틀이 200이어서 뭔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설계할 때. 여기에서 바라보면 이쪽을 바라보면 얘는 벽인데 이 문틀의 옆면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 문틀의 옆면이 보이는데 이게 면이 딱 안 맞으니까 뭔가 들쭉날쭉한 면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블럭의 문틀을 이 아래쪽만큼 100만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늘릴 때 단순히 내가 블록을 만든 걸 익스플로드 해버리면 그 블록의 정의 자체가 깨져버리고 얘는 그 블록으로서 해당되지 않고 그냥 릴리즈 돼요. 풀려요. 그래서 이 개인의 개체만 그냥 100을 늘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록을 익스플로드 하지 않고 블록 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Edit Block Definition 이렇게 나오죠. 블록의 데피니션을 에디트 할 거다. 나 편집할 거야. 그리고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Block to create or edit 이렇게 돼 있죠. 만들거나 에디트할 블록을 선택해라. 블록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이름을 지정한 게 이렇게 쭉 뜨거든요. 어떤 블록 선택할 거냐, 더블 클릭하면 그 이름 그대로 가져요. 그러면 OK를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제가 블록 데피니션을 할 때 베이스 포인트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베이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X, Y가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데피니션 할 때 내가 베이스 포인트를 잘못 찍었다, 아니면 찍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시면 요 데피니션 창이 이렇게 하나가 뜰 텐데요. 그 중에서 베이스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고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새로운 위치로 이동을 할 겁니다. 요 점으로. 이건 다시 한번 변경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했어야 되는 게 뭐죠? 얘를 100만큼 늘리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스트레치 명령을 이용해서 100 늘려놓을게요. 자, 데피니션 되어 있는 베이스 포인트도 스트레치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같이 내려갔네요. 네, 괜찮아 보여요. 그쵸?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블록이 재정의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저장을 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close를 눌러도 되고요. 닫다, close block editor, 또는 여기 있는 X 표시를 누르셔도 돼요. 지금 블록 데피니션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창 자체 색깔이 바뀌었죠. 자, 그럼 close 한번 눌러보면 뭐라고 뜨죠? changes you made have not been saved. 네가 지금 뭔가 변경했는데 그 변경된 내용이 저장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하고 싶냐? 나 저장할 거다. 아니다, 저장한 거 버려라. 잘못 변경했다.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저장할 거다. 자, 어떻게 됐죠? 분명히 300으로 변경이 됐는데 일단 오른쪽도 똑같이 300으로 변경이 됐죠. 얘는 복사한 블럭이었으니까 데피니션을 똑같이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럭이 이 블럭으로 똑같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차이점을 하나 살펴보시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정의했던 이 블럭의 베이스 포인트는 여기였죠. 그리고 이 베이스 포인트를 요 모서리랑 맞춰줬단 말이에요. 1대1 대응을 시켜놨어요. 근데 우리가 데피니션에서 베이스 포인트를 아래쪽으로 이동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스 포인트가 여기 찍혀 있었던 걸 기억해서 컴퓨터가 이 베이스 포인트랑 새로 정의된 베이스 포인트의 위치를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간에 베이스 포인트가 변경되는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게, 중간에 베이스 포인트를 바꿨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의한 같은 블록 데피니션을 공유한 애들의 위치는 전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면 작업을 전부 새로 해주셔야 돼요. 위치를 바꾸는 작업을. 자, 그래서 얘랑 얘는 원래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는데, 만약에 데피니션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데피니션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실수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개체 위가 아니라 여기 어딘가 막 여기 어딘가에 찍혀 있어요. 그 파란 점이. 근데 내가 나중에 생각나서 베이스 포인트 그 위치를 딱 찍으면 원래 찍었던 위치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 문이 일로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면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포인트의 위치가 변경됐다 그러면 그 위치를 다 한번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건 항상 주의해 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 데피니션은 같은 블록을 사용한 것, 인서션을 사용하든 아니면 복사를 사용하든 한 번 변경이 되면 나머지가 전부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점이 있겠죠. 복사나 이동을 할 때도 오류가 적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떤 설계에 대한 내용을 변경시킬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건축에서 우리가 건축 도면을 작성할 때 블록을 사용하는 건 벽체 이런 데 활용할 일은 아예 없고요. 예, 벽체는 뭐 두께만 같다 뿐이지 형태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길이가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문이나 창문 또는 이제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가구도 이동 가능한 가구 같은 거 점선으로 표현해서 그려놓거든요. 그래서 뭐 의자라든지 뭐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급식소를 설계한다 그러면 테이블 같은 것들 쭉 배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블럭으로 정의를 해두시면 나중에 사용하시기 편하겠다. 근데 블럭 데피니션이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블록이기 때문에 CAD 도면 사이에서 이 블록들이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사람인데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블록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도면을 작성하다가 A라고 사용한 사람이 블록이 이미 어떤 그려진 도면의 일부잖아요. 꽤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면을 가져다가 그냥 블록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도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나무의 인면 모양이라든지 나무의 평면 모양이라든지 어떤 주차장의 주차의 패턴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이 공유되기 시작하면 디지털 파일이다 보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도면을 내가 그냥 막 갖다가 사용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의 블록의 이름들이 어떤 정의되지 않은 블록들도 있고 내가 만들어서 베이스 포인트를 찍은 것도 있지만 안 찍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저분하게 막 공유가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써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정의된 블록과 아닌 블록의 차이점은 이름도 다르고요. 지금 이런 것도 보시면 A$C7140A 막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블록의 이름을 지정한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던 이렇게 익스플로드 해볼게요. 얘는 블록이 아니에요. 이제 원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이런 거를 퀵 블록이라 그래서 빠르게 블록을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는데 자 전체 선택하고 요 기능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마는데 언제 사용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복사하거나 이럴 때 그냥 빠르게 그룹 대신 어떤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이동시키거나 복사시키고 싶을 때만 활용하시고 진짜 최종적인 도면이다 하면 블록 데피니션을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알려드리지만 쓸 때도 있는데 이거는 최종 완성본 도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한 상태에서 우클릭 드래그를 해볼게요. 우클릭 드래그. 자, 이렇게 드래그. 그리고 놔보면 뭐라고 뜨죠? Move here, Copy here, Paste as block이 있어요. 그래서 move나 copy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move나 copy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move와 copy와 다르게 이제 베이스 포인트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개체를 그 장소에 이동을 시켜 놓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리고 나중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겠죠. 다만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에 있는 paste as block이라는 게 문제인데 얘를 이렇게 하고 가지고 와 보시면 얘도 블락이 돼요. 블락이 됐죠? 근데 지금 블락의 베이스 포인트가 어디죠? 이 개체에 뭐 무게중심점 어딘가에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의된 블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선배님들한테 도면 받거나 해도 이렇게 정의된 도면이 최종 도면으로 공유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베이스 포인트를 나중에 혹시나 변경을 하시면 도면이 전부 다 바뀌게 되고 이 블록의 이름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 더블 클릭 해볼게요. 제가 빠르게 지금 퀵 블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블록 데피니션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블록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여기랑 똑같죠. $A CBEA039D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블록을 그대로 활용하고 싶어도 나 900짜리 문 분명히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걔를 어딘가 찾아가지고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서션을 통해서 바로 찾아가지고 꽂아놓고 싶은데 이 도면의 이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블록 작업을 하는 건 옳지 않다. 단지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하거나 중간 도면이거나 단지 빠르게 복사하거나 복사할 때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깐 묶어놓고 싶거나 그럴 때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느냐 이런 문 같은 거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면도 작업을 쭉 한 다음에 단면도를 그리실 때가 있어요. 단면도. 근데 단면도를 그릴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평면상에서 라인을 맞춰 놓고 뭐 이 방향에 대한 단면을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라인을 쭉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단면선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 단면을 쭉 그리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 세로 방향으로 단면을 끊어야 된다 라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면을 그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바닥이 얘고 요거에 대해서 요 방향의 단면을 그릴 거니까 내가 도면을 이렇게 누워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근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나는 단면을 지금 이 수평 방향이 눈에 익숙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실제로 그려야 되는 거 얘는 이 방향이 아니라 90도 돌아간 방향이다 그러면 이 도면 자체를 돌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으신 도면의 어떤 시스템이 다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순히 나는 단면 그리기 위한 용도로 빠르게 사용을 해야겠다. 그러면 얘를 전체를 복사해서 페이스트 에즈 블락으로 하고 얘를 그냥 90도 회전시킨 상태에서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단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사실 이 회전시키는 것도 UCS라고 하는 X, Y 좌표축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X를 Y로, Y를 X로 바꿀 수가 있어요. 또는 X, Y를 사선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게 더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UCS를 바꾸고 거기에 따른 좌표 체계를 변경하면 나중에 돌아올 때도 다시 한번 그런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좀 뭔가 번거로워요. 그래서 단순히 빠르게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최종 도면 작성할 때는 페이스트 에즈 블럭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블록으로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펴보면 얘를 클릭해보면 실제로 저는 A 도어에다가 작성을 했었고, 그쵸? A 도어에다 작성을 했고, 그리고 얘를 블록으로 만들 당시에 레이어가 현재 레이어, 커런트 레이어가 A 도어였기 때문에 얘가 A 도어 레이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 블록의 레이어와 블록 안으로 들어갔을 때 레이어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얘는 A 도어 레이어지만 이 안쪽에 있는 이 점선은 A 도어 레이어가 아니라 나는 이거는 뭔가 다른 레이어로 지정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어떤 점선을 가지고 있는 개체를 살펴보면 뭐 AOV라고 되어 있는 요 개체, 실제로 요 레이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럼 지금 실제 이거는 거덜 레이어인데 얘로 지정을 제가 만약에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MA를 한 겁니다. 이 스케일도 그냥 여기 맞춰서 변경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블럭 데피니션 안에는 도어 레이어도 있고 여기는 다른 레이어죠. 실제 이제 거덜 레이어인데 뭐 다른 레이어가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저장하면은 저장하시겠습니까? 뜨겠죠? 저장하고요. 나가 보시면 당연히 색상이나 어떤 레이어 타입은 다르니까 다르게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이 레이어는 A 도어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뭐냐? A 도어 레이어를 껐을 때 이 블럭 자체가 A 도어 레이어였기 때문에 꺼져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개체 자체가 다른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예, 요거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블록의 레이어와 블록 전체의 레이어와 블록 안쪽의 레이어는 별개로 관리된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실제로 다른 레이어로 지정을 하기보다는 한번 가서 볼게요. 지금 색상이 다른 거는 뭔가 괜찮아요. 모양이 보기가 좋아. 그렇죠? 뭔가 이렇게 열려있는 실제 어떤 개체가 아니라 열려있는 선에 대한 표현이니까 다른 색상으로 표현되는 것 자체가 느낌이 괜찮단 말이에요. 도면으로 보기에. 그런 경우에 히든 레이어, 히든 그 타입의 뭐 레이어의 속성을 변경을 해주고 내가 얘 색상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로퍼티 창에서 레이어에 대한 것, 어떤 개체에 대한 것 모든 속성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개체 선택하시고 이 속성을 들어가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컬러는 색상은 바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레이어 지정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레이어에 따라 색상을 가겠다라고 하면 레이어에서 지정된 색상을 따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색상만 변경하고 싶어요. 나는 이 레이어의 위계를 그대로 따르고 이 레이어에 소속되고 싶은데 색상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색상에 따라서 출력되는 선의 두께가 다르니까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색상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얇게 출력하고 싶은 색상으로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원하는 색상이 없다 그러면 셀렉트 컬러를 눌러가지고 원래 레이어 만들 때 지정을 하려고 했었던 여러가지 색상들 있죠. 이 색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변경을 하시면 바이 레이어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지정한 색상으로 변경이 돼요. 아시겠죠? 라인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히든 2로 바꿨는데 원래 기본은 바이 레이어, 레이어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레이어에 따라가 뭐냐? 레이어를 컨티뉴어스 라인으로 지정했으니까 바이 레이어는 무조건 컨티뉴어스 라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얘는 레이어가 A 도어 레이어지만 속성이 바뀐 거니까 그 레이어 안에서 속성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저장을 하고 나가보면 만약에 우리가 A 도어 레이어를 끈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동시에 꺼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블럭이랑 인서트 레이어 편집의 전부이니까 반드시 활용을 잘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도면을 더 빠르고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지금 잘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5시 17분인데 5시 25분까지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해보실 분들 해보시고. 자, 다 오셨으면 distance area boundary 요 명령어 한번 해볼게요. 자, distance 명령어는 거리를 재는 명령어예요. distance가 거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dist라고 아마 되어 있을 텐데, 그쵸? dist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냥 두 점을 찍으면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이 아래쪽에 디스플레이가 되는데요. 살펴보시면 제가 대각선으로 찍었죠. 그래서 전체의 길이가 나오고 실제로 X축 방향의 이동거리 그리고 Y축 방향의 이동거리가 떠요. Z축 방향은 0이니까 안 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실 때 이 문폭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디스턴스를 전 D로 바꿔놨거든요. 디스턴스 엔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미리 보기에도 900이 뜨지만 클릭을 하시면 이 아래쪽 보시면 전체의 거리가 900이고 X축 방향으로 900, Y축 방향으로 0, G축 방향으로 0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수평으로 잘 그려졌다, 잘 찍었다라고 파악이 되겠죠. X축 거리가 바로 디스턴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리를 활용하실 때 찍으시면 되겠다. X축, Y축 방향의 거리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디스턴스를 찍으면서 대각선을 찍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것들을 파악할 때 그때 이제 X축, Y축 거리를 따로 지정을 이렇게 해보시면 실제 거리는 948점 얼마지만 이 대각선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렉탱글을 그릴 때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X축 방향은 900, Y축 방향이 300이니까 900의 폭에 300짜리 두께의 뭔가를 그렸구나 라고 바로 파악이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스턴스 기능은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어디에 만들어야 될 때 그 공간의 거리를 책정할 때 쓴다. 확인 용도로 거의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rea boundary가 있는데 area나 boundary는 어떤 면적 안과 밖을 구분해서 그 안쪽의 면적을 구하거나 그 안쪽에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 방이 이만큼 크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방의 면적을 재고 싶은데 이 방의 면적을 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 거리를 재고 이 거리를 재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려놓으신 방이 뭐 사다리꼴도 아니다. 좀 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방을 설계할 일은 잘 없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여러분들이 삼각법을 이용해서 선 긋고 선 긋고해서 사각형 구하고 삼각형 구하고 삼각형 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 면적을 재는 명령어가 이제 area 명령인데 area를 입력해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specify first corner poi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이렇게 찍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쪽에 어떤 패곡선의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면적을 계산해 주니까 면적을 계산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748 8008이니까 우리 밀리미터 단위니까 숫자 6개 떼면 7.8 제곱미터인 방인 거예요. 이 방이.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 방이 훨씬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다 보면 네모 반듯한 방보다는 뭐 어떤 기둥의 공간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한 설계를 하실 때 뭐 이렇게 생긴 박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막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에리어 명령을 이용하려면 찍고 또 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운더리 명령어인데요. 바운더리는 경계선을 그려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개체에 안과 밖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그 안쪽 부분을 패곡선으로 하는 다각형을 그려줘요. 무슨 말이냐? 자, 근데 이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문을 그려놨는데 안쪽으로 열리게 해두면 컴퓨터가 인식하기로 이 안과 밖을 구분할 때 안쪽을 선을 이렇게 따라오다가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올라가서 쭉 돌아서 내려와서 요렇게 되어 있는 패곡선을 그려줄 거예요. 점선이라고 따로 다른 뚫려 있다고 계산하지 않아요. 컴퓨터는 특히 CAD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 문을 하이드를 시켜 주셔야 돼요. 문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디 있죠? 자, 그럼 문제가 지금 이런 경우에는 안과 밖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바운더리를 그려준다고 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가 이제 안과 밖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죠. 여기에 선이 있든지 여기에 선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안과 밖을 나눌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운더리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를 막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지난 시간에 했던 해치 패턴을 만들기 위한 어떤 안과 밖의 패곡선을 만드는 원칙과 똑같아요. 해치 패턴인 경우에 이런 구멍 뚫린 곳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컴퓨터가 무한히 많은 곳을 칠하기 위해서 다운돼 버린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무한히 많은 곳을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 싶은 면적이 어디를 기준으로 선이 패곡선이 되어 있는지를 일단 그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바운더리 명령어 바운더리 입력을 해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픽 포인트 이렇게 돼 있죠. 픽 포인트라는 명령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블록 데피니션 할 때도 있었지만 해치할 때 안쪽에 패곡선을 기준으로 안과 밖 중에 안쪽을 선택할 때 픽 포인트로 선택하고 칠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픽 포인트 하겠다 클릭하고 안쪽 클릭하고 가상의 어떤 선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선에 그 위에 닫혀져 있는 패곡선을 또 그려줘요. 그 선이 분명히 중복되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경우에 에리어 계산을 하시면 에리어 계산이 되겠죠. 어떻게 되냐? 에리어 중에서 포인트를 찍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나는 어떤 개체의 면적을 재겠다. 그러면 이 개체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면적이 3 떼고 3 떼면 39.7 제곱미터인 방이겠네요. 얘는. 그쵸? 그래서 이 바운더리 명령어는 해치를 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해치를 하실 때도. 해치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레이어가 겹쳐가지고 어떤 바운더리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레이어랑 이 레이어가 다 다른 레이어인데 그려진 거에 따라서 다른 레이어인데
지난주에 했던 어떤 화장실을 생각해 보시면, 그쵸? 화장실 안쪽에 타일과 창문이 겹쳐가지고 어떤 내 공간 하나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레이어인데, 이런 다른 레이어들 안쪽을 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안 칠해지냐라고 하면 칠해져요. 칠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정확하게 그냥 안쪽의 경계를 내가 표현하고 칠하고 싶다. 그걸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운더리 명령어 저는 B5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픽 포인트 그냥 엔터 치면 다시 픽 포인트로 돼요. 다시 엔터 엔터. 그러니까 엔터 치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에 대한 면적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바운더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해치를 하실 때도 똑같이 해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폐곡선이 아니니까 그런 걸 확인할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개체에 다시 한번 중복적으로 선을 그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면적을 위해서 이 바운더리를 쳤다 그러면 그 면적을 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그려진 안쪽의 바운더리는 중복적으로 표현이 돼서 출력이 되면 좋지 않아요. 선이.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실무에 활용한 도면이니까 에어리어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에어리어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6개나 되어 있죠. 에어리어 레이어가 6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축 면적, 연면적,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격거리에 대한 표시 이런 것들을 다 다른 걸로 레이어를 지정을 해두고 나중에 이 레이어만 켰을 때 1층 어떤 바운더리, 2층 바운더리, 3층 바운더리에 대한 정보를 쭉 모아놓으면 얘 합치면 전체 연면적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레이어 시스템에 에어리어로 된 거를 쭉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플랫에서 X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예. 그래서 면적 계산을 위한 레이어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고 면적 계산을 위해서만 활용을 하고 건축적으로 이제 허가를 넣으려면 전체적인 면적을 쭉 다 써서 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계산식이 필요하니까 그 면적을 위해서 캐드에서 계산은 하되 그 계산된 내용들이 출력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의 면적이다라고 하는 게 도면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겠죠. 선들도 막 중복돼서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시공할 때 디스플레이에서 뭐 보여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출력은 안 되고 수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산할 수 있게끔만 하는 레이어로 따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텍스트는 글씨를 쓸 때 활용을 하는 레이어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실명 같은 거 지정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샘플 도면 보시면 이렇게 실명 뭐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이제 블록 데피니션을 통해서 다이내믹 블록이라 그래서 이 블록 안쪽에서 요 내용들을 다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둔 건데 여러분은 이 정도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실제 설계를 하시면 이제 어디는 무슨 실이고 어디는 무슨 실이고 어디는 무슨 실이고 하는 실명을 적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쵸? 한눈에 도면에서 보이니까 실제로 도면에 그걸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텍스트라는 거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가보면 자 텍스트에 제가 지금 세 가지로 해놨는데 텍스트가 있고 D 텍스트가 있고 M 텍스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트랑 M 텍스트 두 가지를 써요. D 텍스트는 잘 쓰진 않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는 봅시다. 자 그래서 텍스트 입력을 하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specify start point of text 텍스트의 시작 지점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어떤 실이다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겠죠. 그럼 시작 지점을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justify나 style 이런 걸 지정하시면 되는데 justify는 영어로 정렬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좌측 정렬, 우측 정렬, 중앙 정렬 그 중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나가면 9칸으로 되어 있는 정렬 기준 아시죠? 상단 기준 좌측 정렬, 상단 기준 중앙, 상단 우측, 중앙 좌측, 중앙 중앙, 중앙 우측, 하단 좌측, 하단 중앙, 하단 우측으로 정렬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 나중에 바꿀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여기 프로퍼티즈에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클릭을 하시면 글씨를 쓰라고 나오겠죠. 쓰기 전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specify text height 이렇게 돼 있죠. height라고 하는 게 글자의 높이인데 CAD에서 글자의 높이라고 하는 건 폰트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이 높이에 따라서 가로폭이 비례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900 여기가 900인 도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글자의 기본 지금 세팅이 2.5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작은 글자가 써지겠어요. 2.5mm 보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지금 계략적인 글씨의 크기는 한 200에서 300 정도면 적합하게 보일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한 300 정도. 그리고 텍스트 로테이트 할 거냐 텍스트를 지금 0도 되어 있죠. 그래서 0도 그냥 로테이트 안 할 거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써라. 여기가 한글로 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텍스트도 텍스트 레이어에 따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M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는 텍스트에 대한 높이만 지정을 했지 텍스트 폰트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지정을 하지 않았군요. 그쵸? 지정을 하면 스타일은 폰트의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애노테이션 스타일이라고 하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애노테이션 스타일 전체를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폰트의 타입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일반 요 텍스트 명령어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타트 포인트 찍고 여기다가 안방 썼었죠. 기본적으로 굴림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바로 변경이 됐죠.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스탠다드라고 하는 기본 스타일 자체를 제가 맑은 고딕으로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윈도우는 굴림체를 윈도우 XP 시절까지 XP 전까지 사용을 하다가 XP 시절부터 맑은 고딕으로 변경이 됐죠. 굴림체는 이제 일본 폰트에서 차용이 된 일본 폰트를 따라 만든 글씨체이기 때문에 좋은 글씨체가 아니에요. 한국에 디지털라이즈드 된 최초의 글씨체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썼던 글씨체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그 이후에 XP부터는 맑은 고딕을 보급이 돼서 맑은 고딕으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굴림체를 CAD에서는 아직도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CAD에서 절대 굴림체 사용하지 마시고요. 좋은 글씨체가 아니니까 저처럼 글씨체를 변경을 해 두셔야 되는데 텍스트에서 제가 스타일에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었죠. 그 스탠다드 글씨체를 지금 맑은 고딕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변경시킬 수 있는 명령어가 스타일이라는 명령어예요. 스타일. 그래서 저는 단축키를 ST로 되어 있을 텐데 아마 입력을 해보시면 요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요런 창이. 근데 여러분들은 스탠다드밖에 없을 거예요. 표준, 일반이라고 하는 스타일. 저는 이제 제가 회사에서 쓰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특별한 경우에 뭘로 쓰겠다 뭘로 쓰겠다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탠다드라고 하는 건 어도비에서 지정을 해둔 표준은 이걸로 하는 게 어때? 라고 지정을 해둬서 영문에서의 가장 기본 폰트는 에어리얼 글씨체이기 때문에 에어리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얘는 써도 그냥 무방합니다. 글씨체가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얘를 단순히 한글로 바꾸면 그냥 굴림체로 지정이 될 뿐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에어리얼로 지정을 하지 마시고 에어리얼이라는 글씨체에 그 해당되는 한글 폰트가 없기 때문에 굴림으로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공통적으로 영문과 한글을 동시에 지원하는 글씨체로 바꿔두시면 여러분들이 한글로 변경할 때도 굴림체로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썼을 때 나오는 텍스트가 스탠다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를 변경시켜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폰트를 쭉 찾아가지고 그냥 선택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 맑은 고딕 이렇게 돼 있죠. 선택하시고 apply 적용하겠다만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 선택된 글씨체로 텍스트가 적용이 될 거예요. 스타일 변경은 텍스트에 대한 변경이다.
근데 단지 그냥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에서도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해서 어떤 스타일을 적용할지를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스타일을 내 마음대로 저장을 해서 만들어 두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New라고 되어 있죠. New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만의 스타일을 지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스타일을 쭉 지정해 두고 나는 어떤 경우에 얘를 쓰겠다, 어떤 경우에는 이걸 쓰겠다, 여러가지 만들어 두실 수가 있겠죠. 기본 세팅 값들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체에 따라서 어떤 글씨는 폰트가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되겠고, 어떤 글씨는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되겠고 하는 것들을 여기 프로퍼티 창에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 적었다가 지우려고 하는데 선택이 안 된다. 텍스트가 지금 눈에 보이긴 보이나요? 너무 작아서 선택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이트를 지정 안 하셔서. 눈에 보이긴 보여요. 반투명하게 됐다고? 혹시 본인이 텍스트를 쓴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걔가 잠겨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텍스트인데 얘를 잠궈 놓으면 살짝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쵸? 네. 본인이 잠궈 놓으셨을 것 같아요. 텍스트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복사 가능하고요. 복사한 거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글씨를 변경해 주셔도 돼요. 자, 다만 저는 왜 일반 텍스트를 잘 사용하지 않느냐? 실제로 이제 방을 위해서만, 뭐 어떤 그 실명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내용들을 길게 써야 될 때가 많거든요. 주석을 단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쓰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텍스트는 요 쓰고 넘어가는 게 한 줄밖에 안 돼요. 한 줄. 얘가 엔터가 먹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엔터를 치면, 내가 막 쓰다가 엔터를 치면 명령이 종료가 돼요. 왜냐하면 엔터는 종료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난 두 번째 줄에 뭘 쓰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굳이 이거를 복사해서 두 번째 줄처럼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 개체랑 이 개체는 별도인데 선택을 따로 되는데 같이 가야 되면 복사도 항상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되고 뭔가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M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멀티 텍스트예요. 멀티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이런 뜻이잖아요. 멀티 텍스트. 그래서 멀티 텍스트를 입력해 보면 M 텍스트 해서 specify first corner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코너라고 되어 있는 게 first corner랑 second corner 양쪽 지점을 찍고 넘어가나 봐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height, justify, line spacing, rotation style, width, column. 굉장히 옵션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복합적인 텍스트 명령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새로 추가된 게 line spacing은 우리 간격, 스페이싱이 그 띄워지는 간격 말하는 거잖아요. 라인과,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줄간격. 줄간격을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것들 조절하실 수가 있고, 로테이션 아까도 있었고 스타일도 있었고요. 그쵸? width는 이제 범위, 글자의 폭. 그 다음에 컬럼은 이제 요 세로 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 다이나믹으로 보통 두는 게 좋아요. 다이나믹은 나중에 추후에 수정할 수 있거든요. 예, 보여드릴게요. 그냥 다이나믹으로 두고. 자, 그러면 요거는 변경 안 할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뭔가를 쓰라고 나오겠죠. 그쵸? 뭔가 쓰라고 나올 건데 여기에서도 텍스트 하이트만이라도 지정을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밀리미터로 작성하는데 아까 전에 2.5로 되어 있었죠. 텍스트가. M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하이트가 지금 처음에 300으로 지정해서 300으로 되어 있네요.
2.5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작게 되어 있어서 내가 텍스트를 작성한지조차 모르고 텍스트를 여러 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여서. 그래서 텍스트는 하이트는 기본적으로 한번 입력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안방 엔터 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두 번째 줄로 넘어갔죠. 네. 부모님 방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거 나중에 중앙 정렬하고 싶다 그럼 나중에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이대로 되고 엔터를 치면 얘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얘를 완료하는 방법은 그냥 바깥쪽을 클릭하는 방법.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줄 간격도 다 조절 가능하고 글씨 수정도 더블 클릭하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줄만 선택해서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선택 보시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수정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쵸? 지금 맑은 고딕 지정돼 있고 패러그래프 문단 쪽 가시면 좌측 정렬이냐 중앙 정렬이냐 우측 정렬이냐 좌우 정렬이냐, 그쵸?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수정하실 수가 있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밑에 프로퍼티 창에 가시면 이 텍스트에 대해서 그냥 클릭하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개체지만 그 개체에 대한 어떤 라인에 대한 정보들도 나와 있을 뿐더러 아래쪽 가시면 텍스트 그 자체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나와 있어요. 컨텐츠는 안방, 괄호에서 부모님 방이다. 그래서 백스페이스 P가 띄워쓰기라는 어떤 엔지니어적인 표기인가 봐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백스페이스 P 똑같이 여기다 따라 쓰면 이 내용도 변경할 수가 있겠죠. 스타일은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 justify는 top left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뭐 middle left로 나는 했어야 된다. 뭐 bottom left로 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정렬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겠고, 텍스트 하이트 높이겠죠. 글자 크기 얼마든지 중간에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 스페이싱 같은 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했어야 될 것 같은 내용들도 나중에 여기서 전부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컬럼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중앙정렬이니까 좌우로 늘어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씨를 썼는데 내가 처음에 지정한 좌측 코너와 우측 코너를 굉장히 좁게 지정했어요. 근데 글씨는 되게 많아. 욕심 많아서 많이 썼어. 그럼 글씨가 이렇게 세로 정렬이 되겠죠. 내가 컬럼 자체를 좁게 설정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셔가지고 옆으로 쭉 당겨 주시면 네, 얼마든지 원하는 그 가상의 칸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M 텍스트를 추천드려요. 네, M 텍스트가 텍스트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P 라인으로 라인을 대체해서 라인을 아예 안 쓰는 것처럼 텍스트는 그냥 M 텍스트로 변경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 텍스트는 제가 거의 쓴 적이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더라?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D 텍스트는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찾아볼게요. 그래도 궁금증은 해결해야 되니까.
음. 음. D 텍스트는 텍스트의 확장형인데 제가 이해하기로 엔터를 칠 수도 있는데 엔터를 치면 예를 들어 가, 나, 엔터, 다, 라 엔터 쳐지잖아요. 마, 바. 근데 각각의 개체로 인식이 된대요. 맞나 한번 볼까요? 네, 그쵸? 네, 요 차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는 한 줄만 쓸 수 있는 거고 엔터 치면 그냥 명령 종료였잖아요. 명령 종료였는데 D 텍스트는 엔터는 칠 수 있되 개체 자체가 분할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캐드에서 그러니까 우리 건축에서는 잘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언제 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개체를 내가 뭔가 한 번에 쭉 입력을 하고 그게 별도의 개체로 선택이 돼야만 좋은 경우에 유효한 거잖아요. 별로 뭐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적어 드릴게요. 네, 단일행 엔터 치면 끝. 엔터 치면 단일 개체. 이렇게 해둘게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애노테이트 치수 달기. 예, 중요하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치수에 대한 샘플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놨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지금 보시면 외부 100, 외부 150, 200, 300, 400 스케일에 따라서 치수의 샘플을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스케일이 작다라고 하는 건 100분의 1 도면 1대 100 도면인 거잖아요. 그쵸? 스케일이 지금 크다라고 하면 1대 500 도면인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같은 크기의 종이에 인쇄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종이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100분의 1 도면보다 500분의 1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촘촘하게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출력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같은 내용을 스케일에 따라 다르게 출력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같은 내용을 그러면 내가 실제로 100분의 1에 요만큼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캠 보이죠 지금. 네, 요만큼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얘를 500분의 1로 여기 이 내용을 넣으려 그러면 여기 있던 게 더 줄어들어야 500분의 1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 출력하고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으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복잡한데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100분의 1의 도면으로 출력했을 때 이 정도 숫자 크기가 적합하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제가 여러 개를 출력을 해봤겠죠. 출력을 해보고 아 글자 크기, 숫자 크기는 이 정도면 가독성이 좋고 적합하다라고 하는 글자의 높이, 크기를 제가 지정을 해둔 거예요. 100분의 1로 출력하면 이 정도면 보기 좋다. 그쵸? 근데 지금 이 상황을 10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어떤 바운더리를 내가 규정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각형을 A4 용지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100분의 1로 출력하면 이 정도의 크기가 어떤 종이에 딱 인쇄가 돼서 나오겠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의 크기는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는 A4밖에 없어.
근데 스케일 자체를 여러분이 변경을 시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분의 1이 아니라 200분의 1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는 똑같은데 100분의 1이 200분의 1이 됐어. 원래 이만한 크기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사각형이 딱 들어가서 A4 용지로 딱 출력이 되는 게 100분의 1이었어요. 근데 내가 스케일을 200분의 1로 바꿨어.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에 있는 저 개체들이 스케일이 200분의 1이니까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럼 쭈그라들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도면이 쭈그라드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출력을 하겠다고 산정을 한 거니까. 하지만 애노테이션은 정확한 수치를 도면으로 딱 출력했을 때 항상 같은 크기의 숫자의 크기로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게 상대방한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어떤 숫자잖아요. 정확한 치수로 시공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도면이 쭈그라든다고 숫자가 작아지면 눈에 잘 안 보이겠죠. 그 숫자가 작아지니까 반으로. 그래서 거꾸로 도면을 내가 200분의 1로 쭈그러뜨리면 숫자는 두 배를 키워야 100분의 1로 출력했을 때랑 200분의 1로 출력했을 때 그 숫자의 크기가 출력했을 때 동일한 사이즈로 출력이 된다고요. 두 배로 키워줘야. 요렇게 관계겠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도면 작업을 많이 해보시고 출력 작업을 많이 해보셔야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설계할 때도 좀 여쭤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프린터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출력을 안 해보시면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프린터로 출력하는 거 말고 PDF로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한글도 마찬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출력을 할 때 인쇄를 누를 때 PDF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출력을 테스트 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인쇄기가 없어도 PDF로 출력을 하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 스케일에 따라서 글씨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악하셔서 이 애노테이션 사이즈, 애노테이션에 대한 스케일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르시면 학년 올라가면서 차차 배우도록 합시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애노테이션은 주석 달기니까 쭉 가보시면 여기 두 번째 보이시죠? 탭. 여기 두 번째 탭에 보시면 애노테이트라고 하는 탭이 있을 거예요. 애노테이트. 여기 보이시죠? 애노테이트 눌러보시면 텍스트 똑같이 우리 방금 배웠던 게 텍스트고 두 번째 그 중에서 디멘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디멘전. 정확하게 표기를 하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애노테이트에 텍스트가 포함됐으니까 요거 다 배웠고 그 다음에 디멘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치수 입력. 그래서 디멘전 클릭해 보시면 디멘전을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디멘전에 대한 디멘전 스타일도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스타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정을 해서 저는 쓸 건데 여러분들은 없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디멘전에 대한 스타일을 한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쓰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dim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 스타일은 텍스트에 해당되는 거였고 dim 스타일, 모든 스타일은요 기본 세팅 값이 저장되어 있고 나머지 내가 뭔가 좀 멋있게 바꾸고 싶다, 나 도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게임에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니까 게임에서 뭔가 커스터마이즈 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죠. 자유인데 커스터마이즈를 하면은 조금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컨트롤이 쉬울 수 있잖아요. 모든 게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일 꼭 지정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도면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빠르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싶으시면 스타일 지정하고 쓰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고 쓰는 회사는 없어요. 회사는 무조건 스타일이나 아까 스타일, 딤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스타일은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은 지금 뭘로 되어 있나요? 기본 세팅이 스탠다드로 되어 있나요? 네, 스탠다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스탠다드를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바꾸실 때 뭘로 해야 되느냐? 여기 가시면 modify라고 있죠. modify. 스탠다드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CAD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세팅은 바꾸기가 싫다. 나는 뭔가를 할 때 기본적인 거 그대로 두고 항상 뭘 새로 만드는 편이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는 좀 스탠다드로 두고 싶어. 내가 만들지 않고 CAD에서 준 거는 그냥 변경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걔는 그냥 두고 new 해놓고 새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부 제가 이름 지정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뭐 이름이라든지 뭐 스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쓰고 여기 보시면 start with 이렇게 돼 있죠. 뭐부터 어떤 걸 베이스로 할 거냐. 역시나 스탠다드부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디멘전 세팅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는 있으니까 스탠다드를 변경시키는 것보다 스탠다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 보시면 이런 창이 뜰 건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디멘전 라인은 어떤 색으로 할 겁니까? 치수선의 색상은 뭘로 할 겁니까? 요 색상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출력했을 때 어느 정도 두께로 출력을 할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도가 들어가겠죠. 붉은색으로 할 거냐, 흰색으로 할 거냐, 노란색으로 할 거냐. 노란색으로 디멘전 쓰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두꺼우니까. 보면 마젠타라든지 화이트라든지 레드라든지 보통 이 정도를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지정하실 수가 있고 라인 타입은 바이 레이어 바이 블럭 상관없이 다 실선으로 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라인 웨이트 바이 레이어 바이 블럭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시면 블럭에 따라서 아니면 레이어에 따라서 다 지정이 되게 되고 그 다음 출력하실 때 두께 지정을 하시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애노테이션에 관련된 레이어는 따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요. 딤 레이어는 따로 지정을 합니다. 중심선이라고 하는 것들도 따로 지정을 하고 디멘전에 대한 것도 따로 레이어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레이어에 따라서 나는 색상을 맞추겠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다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도 이런 부분 항상 헷갈리는데 왜 헷갈리냐면 맨날 쓰는 거면 맨날 기억하겠지만 세팅이라고 하는 건 한번 세팅하면 여러분들은 그 세팅 값이 마음에 들면 평생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바꾸기 시작하면 OK 누르고 확인해야 되고 OK 누르고 확인해야 되고 이 창을 계속 띄워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확인하실 때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디멘전을 일단 하나를 그리세요. 자, 디멘전 여기 보시면 리니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얼라인드랑 리니어 두 가지를 딱 쓰시는데요. 얼라인드 어디 있어? 제가 이렇게 생긴 팝업창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네네네. 얼라인드랑 리니어의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도 같은 시간이 고등학교 때 있으셨나 모르겠지만 자, 이 선의 길이를 잴 때 실제 이 선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쵸? 요 길이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어떤 각도를 만들 때 공장에서 그냥 가로 세로의 길이가 중요하니까 이 길이가 중요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면 이렇게 가는 각도나 길이 다 계산되니까 그래서 무엇을 표기할 건지는 여러분들 자유지만 건축은요 그리드 라인을 기준으로 얼라인을 작성하기 때문에 내 그리드 라인이 항상 그리드의 수직으로 애노테이트 디멘전이 작성이 돼요. 그래서 얼라인드를 쓰시던 리니어를 쓰시던 사실은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그냥 얼라인드를 써주세요. 왜냐하면 얼라인드가 실제 개체의 길이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건축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 위에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표현해 주세요 하는 게 끝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어디에 표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제가 쓰는 애노테이션 세팅이 있으니까 제가 쓰는 세팅대로 지금 표기가 된 건데, 아까 뭐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뭐 텍스트 하이트나 이런 거 말고 익스텐션 라인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서부터 lines and arrow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얘가 라인이고 요 점으로 표시된 게 arrows예요. 화살표. 근데 왜 arrows냐?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 세팅 값이요, 얘가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요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되게 좀 그냥 재밌는 이야기인데, 저한텐 재밌는 이야기인데, 1학년 분들이 도면을 그려오시면요 항상 디멘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기본 세팅에서 변경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디멘전 스타일은 좋은 스타일이 아니라 예쁜 스타일도 아니에요. 이 화살표의 그 어떤 두께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디멘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지만 제가 봤던 건축적인 도면의 스타일의 이 에로우 타입은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회사마다 다르지만 1번 어디 갔어? 예, 요 다스몰, 다시 말하면 속이 꽉 채워진 원형을 쓰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요거 이중닷, 또는 얘랑 같은 거예요. 예, 비어져 있는 요거,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는 원.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원이죠. 속이 꽉 찼거나 비어졌거나. 요거 쓰는 회사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이 도면 표현 방식은 옛날 손도면에서부터 온 건데, 우리 원래 손으로 그리면서 도면 작성하고 그걸로 건물 만들었거든요. 요 손도면 방식에서 온 요거 아키텍처럴 틱 또는 오블리크. 예. 근데 아키텍처럴 틱이 조금 더 명확해 보이죠. 사선으로 딱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이 동일하니까. 그래서 요거 사선으로 된 거 둘 중에 하나. 요렇게 쓰는 회사 말고는 다른 거 쓰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그래서 여러분도 건축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시든 건축을 하시든 요거를 쓰시든 닷을 쓰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자, 손도면 하나 찾아봐 드리려고. 자, 여기 보시면 손도면이 아니네요. 예, 손도면을 찾았는데 여기 닷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키텍처럴 띡으로 되어 있죠, 그쵸? 예. 얘도 아키텍처럴 틱으로 되어 있고, 얘도 그렇네요. 예, 이게 손도면인데 예전에 도면 이렇게 그렸잖아요. 예. 이 선 긋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쭉. 그래서 그런 습성이 남아 있는 게 아키텍처럴 틱이고, 다트는 이렇게 동그랗게 칠하는 게, 동그라미를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안 쓰고, 특히나 색칠하는 게 오래 걸리니까 잘 안 썼잖아요. 하지만 이제 컴퓨터로 오면서 그런 방식의 도면 작성 방식을 선호하는 회사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예전에 회사 썼던 대로 습관적으로 예전 회사에서 이렇게 써서 이게 보기가 편해서 그냥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그럼 이거 두 개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에로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얘가 에로가 대체된 동그라미니까 이거에 대한 크기를 말하는 거겠죠. 내가 이거를 5로 할 거다, 뭐 3으로 할 거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디멘전 라인 웨이트, 익스텐션 라인 라인 웨이트는 무시하세요. 바이 레이어 하면 그 레이어를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 레이어에 따라서 두께가 결정될 테니까, 자, 딤 라인 1, 2 둘 다 온 이런 거 끄지 마시고요. 자, 디멘전 라인 익스텐션이거든요. 확장성, 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거의 수치를 변경을 해보세요. 2였는데 5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뭐가 길어졌죠? 요거 익스텐션 라인이니까, 자, 딤 라인의 익스텐션 라인은 이 가로의 길이 연장을 말하는 거다. 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겠죠. 요 위쪽으로도 삐져나온 거에 대한 선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죠? Exterior Line Extension.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extension. 그래서 이것도 2로 맞춰져 있죠. 요거는 그냥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건 dim line extension이랑 exterior line extension의 길이는 똑같은 게 보기가 좋아요. 요거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xtension line offset은 뭐냐면 요게 얼마만큼 띄어져 가지고 디멘전이 시작될 거냐. 보이시죠? 얘는 왜 띄워놓죠? 딱 붙으면 디멘전 라인인지 얘도 도면인지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띄워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붙이면 안 되겠죠? 얼마나 뛸 건지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하셔야 돼요. 많이 뛰면은 또 여기에 해당되는 도면이다라고 치수다라고 파악하기도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세팅 값들에 대한 이해가 다 되셨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dim 스타일 들어가셔가지고 그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쭉 변경하셔서 앞으로 그 수치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치수의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 제가 아까 어떻게 했죠? 하나를 마음대로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얘로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매치 프로퍼티 똑같이 먹거든요. MA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매치 프로퍼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했던 어떤 스케일로 전부 스타일로 변경시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하나 더 알려드릴 건 이 디멘전도 익스텐드랑 트림이 전부 먹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전체의 벽 길이를 쟀어야 돼. 그러면 클릭해서 실제로 얘는 위치를 변경시키는 거고요. 그쵸? 뭐가 뭘 변경시키는지도 잘 보세요. 얘는 텍스트의 위치를 강제로 이동시키는 건데 되도록이면 손대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얘를 손대는 순간 얘를 변경시켜도 중앙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요 끝을 여기로 위치시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중앙에 위치하잖아요. 근데 텍스트의 위치를 강제로 변경시키면 내가 변경하는 이거에 따라서 저 위치가 따라오질 않아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얘는 함부로 변경시키지는 마라. 이걸 변경시키는 경우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만약에 이 치수가 중요했다. 네, 이 치수가 중요한 경우에 이 치수가 가운데에 보통 원래 위치해 있겠죠. 근데 도면에 선과 숫자가 겹치니까 출력했을 때 뭔가 떡져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스케일이 작거나 조금 더 칸이 작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내가 강제적으로 바깥에다가 빼가지고 숫자를 표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인테리어 도면 같은 경우에. 예, 이해는 되니까. 되도록이면 가운데서 변경시키지는 마라. 자, 다시 한번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 가보시면, 자, 이렇게 복사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얘는 이까지 가야 되고 얘는 여기로 줄어들어야 되죠. 그쵸? 자, 그럼 트림 이까지로 얘가 줄어들면 되겠죠. 자, 익스텐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트림은
이쪽에서 트림을 먹건 이쪽에서 트림을 먹건 이 개체가 넘어가고 있는 방향이 이 방향이었으니까 얘 트림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익스텐드는 얘 전체가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어디로 확장해야 될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요 선을 그어줘야지 익스텐드가 될 겁니다. 익스텐드 이까지 확장해라. 얘는 지워버리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트림과 익스텐드 전부 먹으니까 실제로 활용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플랫이랑 CTB 설정이 있는데 요거 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출력할 때 여러분들이 이 스케일 개념, 축적 개념을 생각보다 이해하기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샘플 도면을 좀 준비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PDF로 출력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CTB라고 하는 출력했을 때 선두께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정값, 설정하는 세팅 파일, 그 파일의 확장자명이 CTB인데 그거를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 설정하는 방법은 또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다음 주에 플랫이랑 CTB 설정까지 배우시면요, 여러분들이 사실 CAD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거의, 그러니까 다는 당연히 아니에요. 굉장히 더 많은 내용들이 숨어져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 마스터 하신 다음에 배우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몰라도 돼요. 그냥 몰라도 된다고 제가 정의를 할게요. 나중에 배우시고 뭐 회사 들어가서 배우셔도 돼요. 회사에서 쓰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시면 졸업하실 때까지 CAD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다. 예.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보고 변경하고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다음 주에 플랫이랑 CTB 설정하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쭉 다 배우셨으니까 복합적으로 건축 도면, 평면도를 하나 같이 그려볼 거예요. 그러보면 복습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복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 다다음 주겠죠? 다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치를 겁니다. 중간고사는 비대면으로 칠 거고요. 시험 안내는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시험 안내 지금 해드릴 건데 다다음 주면 좀 늦죠. 지금 배우고 11월 7일 중간고사 치르시고 이렇게 스케치업 배우고 포토샵 배우고 종강인가? 네, 종강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른 반 교수님은 이제 중간고사 안 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주 과제로 대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매주 과제를 어떤 내용을 매주 그려가지고 그걸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여러분들의 그 학습을 파악하기에는 그게 더 방향성은 맞거든요. 방향성은 맞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매주 여러분들 다 과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뭐 제출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가지고 통으로 제출을 하라고 요청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매주 그냥 주체적으로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포션은 저는 일부 포함을 시킨 거고 저는 중간고사를 이제 실제로 도면 그리는 시험을 칠 텐데 왜 그렇게 시작이 됐냐면 원래 이 수업 자체가요 기초건축 설계랑 매칭이 돼가지고 기초건축 설계에서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디지털 표현이라고 하는 기법상 CAD 플러스 뭐 스케치업, 포토샵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최종적인 마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적합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배우는 데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표현 기법이랑 설계 교수님들이랑 다른 경우에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가르쳐 달라, 이 부분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정착이 된 상태예요.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그 중에 중간고사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 실제적으로 이제 중간 마감, 기말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설계상.
그렇게 마감을 했을 때 요 정도 퀄리티의 도면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준의 어떤 도면을 그리도록 중간고사를 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 교수님이 올해 처음 하시는 분인데 그 교수님 하기 전에 다른 교수님들이랑 했을 때는 같은 주차에 같은 시험의 내용을 계속 치르면서 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교수님이 시험을 안 치른다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그 수업하면서 물어봐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 반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예정한 대로 시험은 치를 거고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쭉 잘 해오셨다는 가정하에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속도가 좀 딸릴 수는 있어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내 손이 느려서 다 완성을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괜찮아요. 그 내용 자체의 양을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시험 자체가. 왜냐하면 양이 적으면 이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실력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모두가 비슷한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시험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차등을 두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상대평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대한 내용을 조금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 내로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하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다음 주에 CTB랑 플랫은 사실 시험 문제에 상관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수업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다음 주 총 복습할 때 내용을 쭉 따라오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시험 무난하게 잘 치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나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없어요? 네, 그럼 출석 체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